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국제무역에서 계속 뜨거운 감차죠. 미국의 관세 정책, 그중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상호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 또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이 관세 문제가 왜 지금 중요한지, 또 주요 국가의 협상은 어땠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무역 적자 해소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책인데요. 일본이나 유럽연합 EU와의 줄다리기를 거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협상 대상국 중 하나인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각국 발표 내용하고 또 미국 쪽 발표 사이에 약간 좀 미묘한 차이점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먼저 이 상호 관세라는 카드, 이걸 왜 꺼내 들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놔야 할 것 같아요. 역시 핵심은 그거겠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을 먼저 생각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뭐 미국도 그만큼 물리겠다. 이런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강력한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 핵심에는 사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나 EU 같은 오랜 동맹국들도 예외 없이 압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그냥 높은 관세율을 부르면서 긴장감을 확 높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조금 낮춰주는 대가로 다른 분야에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뭐 그런 전략을 쓴 거죠. 아, 그런 전략이요? 그 첫 타자가 일본이었죠.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됐는데 그때 예고했던 건 뭐 25%였는데 실제로는 15%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일본이 5,500억 달러, 이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요. 자동차 관세도 좀 낮췄고요. 네, 근데 여기서 바로 그 5,500억 달러 투자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미국은 당시 발표에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90%나요? 네. 근데 일본 측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실제 기업 투자는 전체 금액의 한 2~1%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부 금융기관의 어떤 출자나 융자에 대한 보증 한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수익 배분도 뭐 90%가 아니라 실제 투자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아, 그러니까 미국 발표랑 일본 쪽 설명이랑 온도 차이가 상당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발표와 경제적인 실질 사이의 간극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서 일본은 급 살 시장도 일부 개방하기로 했는데 네. 이것도 그냥 전면 개방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무관세 쿼터 한 77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서 미국산 비중을 좀 늘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렇군요. 그럼 EU와의 협상 결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나요? 거기도 15% 관세율에 합의를 하고 대신 EU는 6천억 달러 투자, 그리고 또 미국산 에너지, 뭐 LNG나 원유 같은 거요. 군사장비 구매까지 약속을 했죠. 고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수입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EU가 약속한 그 에너지 구매 규모가 사실 워낙 커서요. 현재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게 단기간에 전부 이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군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죠. 한국 상황인데요. 일본이나 EU와는 다르게 아직 최종 타결 소식이 없어요. 우리 정부가 1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정도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액수만 보면 앞선 두 사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규모 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뭐 조선이나 에너지, 방위비 분담 같은 다른 카드들을 좀 같이 활용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30개월령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 이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라든지 자동차 수입을 더 늘려라 또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좀 완화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한국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 조선 분야 협력 같은 거요. 예를 들면 미국 조선업 부활 지원, 메스가 뭐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더 늘리겠다. 또 미국산 에너지나 무기를 더 사겠다. 이런 카드들을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사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양측의 해석이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공동 합의문 같은 게 없다면 더 그럴 수 있겠고요.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협상 성과를 좀 국내 정치용으로 최대한 포장하고 부각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수익 90% 미국 귀속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산 쌀 수입을 즉각 75% 확대한다? 방위 장비를 추가로 더 구매한다? 이런 발표들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 설명을 들어보면 뭐 그 투자는 보증 포함 금액이고 수익 배분은 비율에 따르는 거고 쌀은 기존 쿼터 내에서 비중 확대고 방위 장비 구매도 뭐 기존 계획 범위 내다 이런 식으로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발표 내용의 차이를 좀 인지하고 그 이면에 있는 실제 합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세 협상이 유독 한국 경제에 민감하게 다가오는 이유, 그 구조적인 측면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이유가 사실 숫자로 보면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6% 정도 됩니다. 27.6%요? 네. 이게 OECD 평균이 한 15.8% 정도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죠.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 20.1%나 일본 20.7%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와, 정말 높네요. 그리고 총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것도 44.4%로 OECD 평균 30.0%보다 월등히 높고요.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 역시 18.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에 상당히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거죠. 와,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15% 또는 그 이상의 관세가 진짜로 부과된다면 우리 주력 산업들, 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정말 타격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관세가 붙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수출이 줄고 그게 결국 국내 생산 위축, 또 투자나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현대차, 기아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줄었거든요. 반도체 분야도 다음 달 중에 뭐 품목 관세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이런 위기 상황에 그런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이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리고 또 비용 절감에 나서는 등 일종의 비상 계획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각각 텍사스주 테일러, 또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뭐 멕시코에 있는 세탁기 생산 거점을 추가로 활용하는 등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 재건 지원 제안처럼 한국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동시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투자를 더 하겠다. 미국산 에너지를 더 사주겠다. 그리고 좀 민감한 문제지만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미국 측이 좀 만족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숫자 또는 거래 조건을 만들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나 EU와는 좀 다른 한국만의 카드를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무역협상이라는 게 단순히 뭐 관세율 몇 퍼센트 이런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외교, 안보, 또 국내 정치 상황, 여론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차방정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과 EU의 사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상황을 통해서 그 복잡성의 단면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국 정부는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면서도 또 상대방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발표되는 그 내용의 행간을 잘 읽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신중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상대국의 발표 내용이 다를 때 그 진짜 속내가 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내용이 이 복잡한 국제 무역 환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재편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한국은 앞으로 어떤 항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